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빅데이터 개론 강의를 맡은 김현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코र्스 실러버스에 나와 있는 대로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과 빅데이터에 대한 그 개념과 유래, 그리고 그 이 분야에서 사람들이 그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로 수업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구글 트렌드 사이트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단어로 그 트렌드 검색을 해본 겁니다. 트렌드 검색을 해본 건데 여기서 보면은 2004년 1월 1일부터 그 구글 트렌드, 이제 구글 트렌드라는 게 그런 거죠. 그 구글에 입력되는 검색어들, 구글에 입력되는 검색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구글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검색어들을 입력을 하는데 이제 걔네들을 하나하나 구글에서 다 저장을 해뒀다가 이 시기에 어느 정도의 빈도로 사람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단어를 구글 검색창에 입력을 하는지를 데이터를 모아둬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2004년 1월 1일부터 측정을 시작을 했고 이 검색 데이터들을 모아서 검색 트렌드를 보고하는 이 리포트를 만들어주는 이 폼을 구글에서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쭉 보면은 2008년을 거쳐서 2013년 대략 이쯤에 한 15년 될까요? 그 다음에 2018년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해오고 있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트렌드 분석 자체도 그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이 만든 결과물이죠. 그렇습니다. 이 차트 자체를 보면은 우리가 이 그래프 한 장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분야가 2004년에 이쯤에는 좀 미미했다가 그래도 없진 않았죠. 없진 않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검색어를 입력을 하다가 요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Y축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 및 기간을 기준으로 이 차트는 전 세계에서 입력되는 구글 검색어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trends.google.com이라는 그 이 구글 트렌드 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지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미국 지역에서 이 검색어가 얼마나 많이 입력이 됐는지를 지역을 측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한국을 지칭해서도 할 수 있고, 또는 한국어로 데이터 과학을 뭐 해볼 수도 있죠. 한국어로 데이터 과학이라는 그 단어로 검색어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입력을 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입력된 구글 검색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값은 Y축의 값은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검색어의 경우에는 100. 그러니까 이 지점이면은 그 시기에 검색 빈도가 다른 검색어들에 비해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검색 빈도가 그 절반 정도, 다른 검색어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 대략 한 절반 정도, 미디언 정도 해당한다 싶으면 한 50, 다음에 해당 검색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나타납니다. 0은 없죠. 0은 없고, 대략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단어가 어느 그 소수의 전문가 그룹에서 예전에는 한 15년, 16년 전에는 많이 쓰이기 시작하다가 점점 증가해서 요즘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도 많이 생기고 있고, 주로 이제 대학원 쪽이지만,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그리고 우리 이 과목도 빅데이터 개론이라고 과목을 이름을 지었는데, 처음에는 데이터 과학 개론이라고 할지 빅데이터 개론이라고
할지 아니면 빅데이터 과학 개론이라고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선은 그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들릴 것 같아서 학생들이 좀 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말이 조금 더 친숙하기도 하고 조금 더 넓게 쓰이는 말인 것 같아서 빅데이터 개론이라는 과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그러면 데이터 과학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증가를 해왔는데 그러면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더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나, 얼마만큼 더 사람들이 인기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이제 마찬가지로 구글 트렌드 사이트에서 trends.google.com이죠.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추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하고 2004년부터 이 데이터가 수집이 시작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빅데이터의 단어라는 검색어의 검색 빈도 수는 이렇게 2012년 정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검색어에 비해서 적게 쓰다가 2009년쯤 넘어가면서 2010년 넘어가면서 데이터 과학이라는 말을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10년 전이면 언젠가요? 대략 한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인가요? 그죠? 여러분들 대학 수강생들 기준으로 그때부터 언론이랑 미디어랑 뉴스나 잡지나 각종 보도에 빅데이터란 말이 많이 쓰이게 있겠죠. 그죠? 많이 쓰여왔고 다음에 한 75% 정도라고 얘기할까요? 이 정도. 그러니까 최상위 인기 검색어 순위로 따지면은 대략 한 75% 정도 수준의 검색에 다다랐고 그리고 지난 5년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부분. 그러면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고 있죠. 조금 떨어지고 조금 이제 여기서 여기서 직선이 요거를 갖다 피팅을 하면 커브 피팅을 하면 조금 이제 떨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여왔고 이게 여러분들이 미디어나 큰 데이터 큰 사이즈의 데이터라는 말로 인해서 조금 더 비전공적이고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쓰이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이언스라는 말 자체가 많이는 들었는데 사람들이 설명하기 어려워하죠.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과학이 과학이지. 과학은 그냥 과학이야. 실험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이런 뭔가 그런 선입견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그런 인상이 있어서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말보다는 빅데이터라는 말이 훨씬 더 빨리 모멘텀을 얻어서 인기를 얻어서 많이 증가를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심각하게 이게 정말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이제 모든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다 이제 빅데이터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정말 정확한 말이냐라는 의견도 분분하지만 그럼 2차, 3차는 뭐냐 2차,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1차 산업혁명은 다 우리가 동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중기업, 말기업의 증기기관 엔진, 증기 엔진의 발전이랑 발견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1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2, 3차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4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슷하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같이 그것을 견인하는 빅데이터와 AI라는 부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버즈워드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미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막 쓰기 시작하는 많이 쓰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정말 이 빅데이터라는 게 우리가 그냥 신문이나 언론이나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는 게 정말 아니라, 그러면 이 빅데이터라는 거를 뭐 4차 산업혁명이든 AI든 뭐 이런 쪽으로 뭐 굉장히 전망이 좋다고 하는데,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 또는 이 부분에 뛰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수요와 그 요구가 많아지면서 점점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전공을 만들고 학과를 만들고 뭐 심지어는 대학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학과처럼 또 이렇게 교과 과정을 만들고 그렇게 하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대부분 이제 빅데이터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뭐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과목 이렇게 점점점 실체화되면서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AI 대학원이라든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라는 주로 이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뭔가 프로페셔널한 그 실제 업무로 들어가거나 그럴 때는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이라는 말을 이제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고, 실제로 뭐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코र्스라든가 뭐 데이터 사이언스 교과 과정,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과정, 특히 앞서가는 기관과 대학들에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처음에는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많이 써요. 그저 애매하게 큰 데이터라는 많은 데이터라는 개념으로 여기저기 많이 회자되기 시작하다가 요즘은 좀 더 전문화된 프로페셔널한 텀인 구체적인 텀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텀에 실제로는 그 자리를 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세가, 예전에는 사람들이 빅데이터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라는 거에 좀 더 궁금해 하다가 요즘은 이 빅데이터라는 거를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전망이 있다는데, 이거를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교과 과정에 녹여내고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그 빅데이터나 이 데이터 산업 쪽의 일꾼들과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내고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이런 교과 과정이나 이런 전문가 과정, 그리고 실제 잡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리크루팅을 하고 사람들을 뽑을 때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그 포지션 직위라고 할까요? 직장의 하게 되는 일, 뭐 매니저라는 이런 잡 포지션 의 이름으로 줄 때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지 않고 보통 데이터 사이언스 포지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추세에 있다라는 거가 지금 실제 전문가 중 프로페셔널 텀으로는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이라는 게, 물론 그게 뭔지는 아직도 잘 모르지만 그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할 거예요. 뒤에 가서 얘기할 건데, 데이터 사이언스가 과연 뭘 하는 거고, 뭐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샐러리, 어떤 정도의 월급을 받고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 슬라이드 뒤쪽에 가서 점점 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텀이 실제적으로 이제 더 많이 쓰이게 되고 있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두 단어와 함께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들이 머신러닝, 기계학습이죠. 기계학습입니다. 그래서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AI라는 학물이 시작된 지, 머신러닝, 기계학습과 머신러닝 시작되고 동이 트기 시작한 지 대략 한 50년 정도 또는 4, 50년 또는 그 이상 50년, 60년 정도 됐더라고. 그 아이디어부터 완전 초기부터 태동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글 검색 엔진의 문의가 된 검색 횟수 빈도수에 따르면은 대략 예전엔 좀 많았다가 조금 줄었다가 이 빅데이터,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붐과 함께 머신러닝 기계학습 쪽으로의 빈도는 더욱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왜냐면 이제 이것의 빅데이터라는 것의 실체,
교과과정, 전문가 과정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데이터 사이언스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에 들어가면은 필히 배울 수밖에 없는 이 핵심 그 에어리어 분야라고 얘기할까요?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그 단어보다도 실제적인 그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거나 뭐 아니면 잘 모르다 하더라도 요즘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을 구체적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 요즘 아주 핫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는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텀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AI가 텀이 한 실제 외국에서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첫 번째 계열, 두 번째 계열 이런 식의 있던 식으로 예전에는 꽤 핫했던 시대가 있었고, 그것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그죠? 뭐 이런 텀을 겨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첫 번째 겨울, 두 번째 겨울, 세 번째 겨울 뭐 근데 뭐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겨울이냐 뭐 이런 거는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점점 이 2004년 이후에는 이까지는 괜찮았다가 대략 한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가 꽤 활성화됐었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AI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점점 이제 좀 줄었다가 그 겨울 시기가 지나가면서 어, 그 빅데이터, 데이터 과학, 그다음에 기계학습, 그죠? 기계학습도 다시 뜨면서 AI도 이렇게 부음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또 여기는 나오진 않지만 또 딥러닝이라는 그 텀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딥러닝이라는 텀은 대략 한 이때쯤부터 시작을 해서 요렇게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직접 그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대략 그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그 빅데이터, 데이터 과학, 그 다음에 기계학습, 인공지능이라는 텀들이 서로 연관성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며 어느 텀이 언제쯤 모멘텀을 얻어서 증가를 했고 또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그냥 들어서 대충 알더라, 신문에서 보고 TV에서 이제 그 얘기하는 그런 버즈워드들로 빅데이터를 처음에 받아들이고 있다가 그거를 실무에서 돌아가는 이제 훈련 과정이라든가 직업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점점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이게 됐고, 그래서 아마 이 과목도 아마 이제 빅데이터라 개론이라는 과목 이름을 처음 쓰다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했고, 아마 그 학부 3학년 초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 과학 개론이라는 말보다는 빅데이터 개론이라는 말이 조금 더 그 배리어가 그 뭐라 그럴까요? 진입 장벽이 낮겠다 그 느낌에서 빅데이터 개론으로 과목을 했고, 근데 실제 내용을 이제 가르치는 거 보면은 뭐 데이터 과학 개론 아직은 아닌데 그 과학적인 포맷을 조금 더 추가를 하고 뭐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라든가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하면은 지금은 약간 프로그래밍 쪽에 조금 더 치우친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할 겁니다. 알고리즘하고 프로그래밍 이 과목은. 그래서 빅데이터 개론이고, 다음에 이제 한 2, 3년 정도 조금 지나면은 뭐 좀 내년일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 과학 개론으로 이름을 바꿔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먼저 할게요. 그래서 이 데이터 과학에 대한 책을 여러 권을 봤는데 대략 한 10여 권 정도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가장 먼저 이 얘기부터 하는 책이 저한테는 재미가 있어서 이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그 사이트 신문에서 그 기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뭐 여러분들도 이제 뭐 빠르면 내년 아니면은 2년 또는 늦으면 3년 이후, 뭐 어쩌면은 4, 5년, 그죠? 뭐 군대 갔다 오면은 조금 악담을 하면 6, 7년 뭐 그렇게 이제 이후에 졸업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엔트리 레벨 잡이죠. 그러니까 졸업을 하자마자 받게 되는 갓 취업을 했을 때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20개, 5개의 직업을 기사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5월자 기사입니다. 작년 5월자 기사인데, 근데 물론 이제 뭐 데이터 과학을 제대로 하려면은 뭐 학위 가지고는 부족하고 대학원 최소한 석사학위는 마쳐야 된다. 요즘은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건 작년 얘기니까 뭐 그 뭐 작년 현재로서는 물론 점점 지금도 그렇지만 데이터 과학을 하는 인력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잘 훈련이 되어 있는 학부생, 대학생들 또는 갓 졸업한 아마 대학원생, 석사과정생도 포함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뭐 25위부터 23위까지도 쭉 리스트가 있지만 그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스킵을 하도록. 네, 그렇게 봤을 때 뭐 25위부터 23위까지는 너무 많으니까 일단 스킵하고, 우리 관심 있는 일단 2등을 보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미국 기준인 것 같은데 1년에 9만 불, 그러니까 환율 1200원 기준으로 하면은 1억 8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200원 기준으로 1달러 1200원 기준으로 1억 800만 원 정도가 되는 건가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아니, 미국 사람들 왜 이렇게 월급 많이 받아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수업 중에. 그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일단 그게 포커스가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그 다음에 1위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략 9만 5천 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이제 조사를 한 대상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데이터 과학자,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기술을 가지고 회사에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략 평균적으로 에버리지로 대략 10만 불 정도니까 한 1억 2천만 원 정도를 1년에 버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문 보거나 다큐멘터리 같은 이런 걸 많이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학과 아주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학과 재학 중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하고 이 프로그래밍 하고 이렇게 교과 과목 잘 배워서 캡스톤 과목 프로젝트 잘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곳에 가서 또 인턴도 하고, 그래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하면은 취업도 잘 되고 월급도 뭐 미국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1억 80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를 하면서 데이터 과학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 과학 쪽으로 자기 전공을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면은 별 차이는 안 나지만, 근데 여기서 별 차이는 5천 불에 별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느 쪽을 하든.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1억 2천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번다라고 일하는데, 근데 이거 이제 굉장히 대우를 잘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우를 잘 받는 얘기를 하고, 어느 책에서 이거를 통계를 보여주길래 저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은 이 글라스도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글라스도어는 사이트라고 주로 미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각 직업별로 연봉을 체크를 하는, 그러니까 연봉, 예를 들어서 뭐 나도 이 강의 슬라이드 만들려고 이 사이트 들어가지고 뭐 얼마예요 뭐 물어보길래 입력을 할 수밖에 없어서 입력을 했는데, 비밀이지만 얼마인지는 보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자기 직업을 잡 포지션을 쓴 사람들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봉 조사를 입력을 해보니까 여기는 더 많죠. 그래서 11만 3천 불이니까 대략 한 1억 4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억 4천, 3, 4천 정도 되는 것 같고, 1억 4천 되겠네. 3, 4천, 1억 3,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에버리지가 이렇고 가장 낮은 사람이 1억 정도, 그렇죠? 8,300, 8만 3천 불이니까. 그다음에 높은 사람들은 대략 한 1억 8천에서 2억 정도 받고 있는 것 같고, 대략 비슷한 평균은
1억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그 잡 타이틀, 잡 포지션 타이틀, 자기 그 직업이 뭐다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 빅데이터라고 입력한 사람들은 뭐 비슷하네요. 그죠? 비슷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애널리스트, 이거는 그 분석하는 사람.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인턴만 가도 인턴 월급이, 이건 이제 잘 주는 미국 같은 경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실화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좋은 회사들은 또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좋은 회사들은. 좋은 그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뭐 그 또 뭐 트위터닷컴이나 이런 좋은 회사에 인턴만 가도 대략 한 1억 1천만 원 정도의, 1억 2천만 원 정도의 월급을 그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그 직함이라고 붙으면 되겠네요. 직함이라 일하면 되겠네요. 직함이 붙으면은 시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중에서 조금 그 직급이 높은 층이죠.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의 경력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이렇게 조금 높은 그 연봉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이거는 재미로 추가를 해본 슬라이드인데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러면 그 교수들은 또는 교수들은 얼마를 받아요? 라고 평균을 해보니까, 뭐 저도 교수니까 그 대략 평균적으로 9만 5천 불,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인가요? 내가 이 정도 받나? 근데 봤을 때 자기 직업이 교수라고 답한 사람들이, 뭐 저도 이 안에 들어있겠죠, 그죠? 뭐 이거 가입할 때 이거 쳐넣어야 되니까. 이 슬라이드 만들러 가입을 했어요. 네. 네. 그 보니까 평균이 이 정도고, 대략 여기에 많이 그 이 6만 1,000불에서 대략 한 7천만 원에서 한 1억 2천 정도가 많네요. 그죠? 많고, 그다음에 많이 받는 분들은 2억 4천 뭐 이 정도까지 받게 되는데, 근데 교수보다 월급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교수가 그렇게 월급이 많은 직업은 아닙니다. 네. 아닌가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좀 논의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포커스는 아니니까 일단 체크해두고, 그래서 교수보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 그 뭐 미국에서 이제 교수직에 계신 우리 그 친구나 아니면 그 선후배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 자기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학석사 또는 박사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구글이나 이런 그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좋은 회사들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뭐 AI 디벨로퍼나 뭐 시스템 엔지니어 이렇게 취업을 하면 뭐, 대학을 간 나온 사람들이 뭐 이 정도를 받으니까, 대학원을 마치고 가면은 뭐 2억, 3억, 4억, 뭐 아마존 같은 데 들어가면은 박사를 졸업하고 좋은 데 들어가면은 뭐 80만 불까지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10억을 받는 거죠, 연봉을.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이 정도겠죠. 뭐 이 정도고, 물론 부수입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이제 학위를 값받고 졸업한 학생들이 이렇게 뭐 11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이 받는 사람들은 80만 불, 10억 원까지 받고, 그러니까 아주 그건 잘 된 케이스죠. 굉장히 좋은 논문을 쓰고, 뉴럴랩 관련된 굉장히 좋은 논문들을 쓰고, 세계적인 대가 밑에서 학위를 받고 박사 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데 들어가면 한 80만 불, 10억 정도 주고, 그러니까 이 월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 월급 받으려고 이 고생하면서 내가 그 뭐 이러고 교수 생활을 하고 있나라고, 교수직을 때려치우고 그 창업을 하거나 회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그 물론 이제 돈이 전부는 아니죠. 돈이 전부는 아니고, 뭐 우리가 돈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이 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학문, 이 분야, 이런 그 인력을 사회가 얼마만큼 필요로 하고 있고, 또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교수들한테는 이 정도의 기대를 하고, 뭐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기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또 그 열심히 또
가르치시는 또 교수님도 많이 계시고, 저도 그런 교수님들과 같이 일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 영광으로 느끼고 있고. 네, 그렇지만 하나의 그렇긴 하지만은 그 척도는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의 분위기는 굉장히 그 기대치가 높고 많은 연봉을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물론 이제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는 9만 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11만 불이냐. 근데 뭐 샘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죠? 그 데이터를 수집한 샘플에 따라서 이 정보는 이 사이트, 글라스도어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통계를 매긴 거고, 그전 사이트, 그전 페이지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추가로 또 뭐 참고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자기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이 경우에는 자기의 포지션을 소프트웨어 잡 타이틀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밝힌 사람들이 샘플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샘플이 많지는 않아서 이거는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정확하다고 볼 수는 그렇지만, 그렇지만 참고로 이 정도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연봉 비교는 이 정도일 것 같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느냐, 주로 이제 전 세계 시장 기준으로 잠깐 살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 그동안 인기가 많이 좋아졌고, 어느 정도의 연봉 이런 거를 받고, 뭐 주로 이제 미국 쪽 데이터가 많겠지만 가지고 했지만은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제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잡 타이틀을 가진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실 이런 그 잡 타이틀이 생긴 지 직함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 통계학자인데 통계학을 잘 다루는 그 사람인데,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통계학자. 그러니까 뭐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에서 처음 많이 퍼지기 시작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는 통계학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게 동의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맥을 사용하는, 맥 컴퓨터를 사용하는 통계학을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한다. 또 뭐 아마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또 이제 주로 이제 윈도우즈보다는 맥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이런 조크도 되게 많고 얘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가장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한 얘기가, 그래서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이다, 소프트웨어 쪽을 종사하고 있으면서 또 그 통계나 이런 쪽에 굉장히 능통하면서, 그리고 또한 어떤 통계학자보다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 기술이 능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 하는 이런 분야랑 통계학 쪽을 다 아울러서 같이 잘 훈련을 받고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략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또 가져온 것인데, 출처는 이제 금방 나올 거고요. 그래서 대략 봤을 때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버전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의 그림들이 있고, 그 어떠한 학문의 영역이 겹쳐져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리키나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략 컴퓨터 사이언스, 우리 소프트웨어 쪽이죠.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전통적인 그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수학 통계학 쪽, 수리 통계학 쪽이 있고요. 통계학 쪽이 있고, 그다음에 도메인 엑스퍼티즈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전문 분야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이 분야는 뭐 파이낸셜 금융 분야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해양수산 분야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의학 분야가 될 수도 있죠. 다양한 분야의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거기에 이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와 그 수학, 통계학, 수리 통계학 분야가 접목이 돼서 만들어지는 이 분야가 데이터 사이언스 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의학 분야의 그 데이터 사이언스를 연구하는 사람은 의학 쪽 도메인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뭐 해양수산 쪽을 그 관련해서 해양수산 과학의 데이터 사이언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쪽 해양수산 쪽의 영역을 연구를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뭐 금융 쪽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금융 쪽의 데이터 사이언스 쪽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스킬은 대략 보면은 뭐 프로그램 우리가 뭐 익히 뭐 편하게 알고 있는 것들만 몇 개를 예를 들자면은 물론 이 분류에 완전히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별다른 문제겠지만 뭐 프로그래밍 스킬들,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관련된 기술들, 뭐 특화된 알고리즘들이라든가 또는 그 아키텍처, 시스템 아키텍처 같은 것들, 그런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나 환경들, 시스템들, 뭐 그런 거는 컴퓨터 사이언스랑 엔지니어링 쪽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수학 쪽과 통계학 쪽은 뭐 그 통계 쪽 기술들 하고, 그다음에 뭐 모델링하고 분석할 때 쓰는 여러 가지 뭐 알고리즘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통계학을 사용한 수학적 모델링을 많이 그 언급을 하곤 하는데, 여기서 매스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요 부분은. 그다음에 도메인 엑스퍼티즈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특정 비즈니스 쪽에 예를 들어서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 크레딧 카드 회사의 그런 그 여러 가지 트랜잭션 그 거래 기록대에 대한 그 지식적인 데이터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전문가 시스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쪽은 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각각의 분야별 지식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좀 그 논쟁의 여지가 좀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뭐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랑 이 통계 쪽 그 통계하고 이런 수학적인 입혀진 이 부분은 사실 뭐 굳이 데이터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요즘의 그 컴퓨터 시스템 리서치 하는 분들도 많이 그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하고 있죠. 뭐 대규모의 무슨 해싱 시스템을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그 예전에 그 2000년도부터 2002년 그때 사이에 이제 항상 그 스케일러블 피어-투-피어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그 수학적인 베이스를 그 가지고 그런 그 스케일러블 피어-투-피어 시스템을 제작을 했었고, 그런 그 라지 스케일 시스템 엔지니어링 하고 그다음에 그 유저 비헤이비어 사용자의 비헤이비어 행정을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을 갖다가 뭐 옵티마이저를 한다든가 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다 그 컴퓨터 사이언스랑 그 이쪽 그 수학적 기법과 통계적 모델링 부분을 다 써서
이 분야를 갖다가 만들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가 대략 한 이런 분야로 대표가 된다. 대략 이런 스킬셋들로 구성이 된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 쪽과 수학, 통계학적 지식, 그 다음에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 갖고 있느냐를 요거를 두루두루 갖추면은 좋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현재의 현대적인 의미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하면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하고 large scale 데이터 핸들링하는 빅데이터 처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크게 수학, 통계학 쪽. 그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도메인 날리지 각 분야별 분야 특정 지식. 그다음에 이 세 분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서로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시각화해서 차트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되게 많은데 일단 컴퓨터 사이언스 기본, 파이썬,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SQL이라든가 그다음에 통계학적인 기능을 다루는 statistical package들, 그다음에 relational algebra, 그다음에 parallel database나 Hadoop이나 MapReduce의 컨셉, 그다음에 AWS 시스템과 같은 XAS의 시스템들의 대한 그런 경험이라는 게 다양한 경험들,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환경의 경험,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것들, 여러 가지 빅데이터 플랫폼들, 아키텍처에 관한 경험들이 있고, 그다음에 수학적으로는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로 따질 때 경우에는 알고리즘들, 그죠? 알고리즘들.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라든가 통계적인 모델링, 그다음에 베이지언 추론 기법, 그다음에 이런 실험들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 하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디스턴스 트리, 랜덤 포레스트,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그런 백그라운드들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슈퍼바이저 러닝, 비감독 학습, 비각동 학습, 그다음에 최적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선형대수나 기본적인 미적분학, 그 다음에 통계적인 모델링 지식, 그 다음에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는 각 도메인별로 본인들이 특화되어 수 있는 경제면 경제, 그 다음에 해킹이면 해킹 쪽, 그죠? 해양수산 쪽이면 해양수산, 다양한 그런 분야의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킬들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고, 매출 증대라든가 더 정확한 향후 트렌드 예측이라든가 주가를 예측한다든지 일기 예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들 다양한 분야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결과를 공유를 하고 보고를 하고 서로 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또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능력, 이제 좀 이따 이제 좋은 그림들 예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의 능력, 그래서 이런 다양한 스킬셋들을 갖춘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만큼 또 재미있고 익사이팅한 그런 경험들도 많을 것이고, 다양한 협업의 가능성도 많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들을 할 수 있죠.
사회과학이라든가 컴퓨터 과학뿐만 아니라 뭐 자연과학, 뭐 물리나 생물, 그리고 뭐 화학 쪽에도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그 사회과학, 소셜 네트워크 사회관, 사람들의 관계가 서로 심리와 그 사람의 성공 뭐 이런 데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많이 분석하고, 그다음에 뭐 우울증 환자 증세를 예측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심리학도 분야에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그 Forbes였나요? 어느 잡지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사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21세기 가장 섹시한 잡이라고 얘기를 해요. 섹시한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그 다양한 학제관을 그 정통하는 그런 기술들을 스킬셋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학과 통계학과 컴퓨터 사이언스, 우리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앤 비즈니스, 이런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그 이런 스킬셋들로 훈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좋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찾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게 어떤 걸 하는 사람들인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앞으로 그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지금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그 공부나 그런 연구나 그런 자기 개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대략적으로 맛보기 정도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측면하고 이런 컴퓨팅 시스템 측면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본, 펀더멘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독특하고 가장 그 전공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 백그라운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죠? 그 소프트웨어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학기 중에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뭐 C 프로그래밍, 기본적인 파이썬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 그다음에 뭐 운영 체제, 그다음에 뭐 컴퓨터 네트워크, 그런 여러 가지, 그죠? 그런 기본적인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지고 있는 소양들을 포함을 해서 음,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학과에서 이제 배우게 되고, 이제 이 과목에서는 특히나 이제 뭐 파이썬 프로그래밍, 뭐 1학년 때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요즘은 1학년 때부터 파이썬을 가르치니까 우리 학과에서는, 그래서 이런 파이썬 프로그래밍과 그 분석할 데이터들을 모으는 데이터 컬렉션 부분을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웹사이트의 정보를 그 모으는 비정형 데이터 크롤링이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 컬렉션 API로 활용한 데이터 수집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이런 그 기본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배우고 걔네들의 그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실습들. 그래서 뭐 파이썬, 그다음에 그 데이터 컬렉션, 데이터 인터넷에서 수집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기초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뭐 통계적인 모델링 방법들, 디시전 트리라든가 뭐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든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든가 이런 알고리즘들 배우고, 또한 그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프로젝트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도메인에 뭐 예를 들어서 금융 쪽을 분석해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금융 쪽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 여러 가지 그 예제들을 보면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로 분석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 가능한지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그런 그 도메인의 데이터셋을 직접 분석을 해봄으로써 이번 학기에서는 이렇게 맛보기로 한번
연습을 해보고 경험을 쌓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을 그린다든가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모아짐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medium.com이었나요? 거기에 이런 글을 썼었는데 대략 보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알아야 될 10가지 알고리즘 뭐 그런 해서 글에 이런 그림이 포함이 돼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가져왔고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몇 가지 기계학습 알고리즘들 뭐 decision tree라든가 뭐 K nearest neighbor라든가 K 최근 접자 알고리즘이라든가 그런 PCA라든가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소개를 해놨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 기초적인 것들을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을 가지고 알고리즘의 구성 원리와 실습 같은 걸 이번 코र्스 시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고용을 해서 어떤 문제들을 주로 많이 풀고 있느냐라는 거를 요 다음 비디오에 또 녹화를 해서 같이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빅데이터의 뭐 정의라고나 할까요? 최근 트렌드하고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사회에서 그러한 직종들을 환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사람들이 뭐 어떤 걸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스킬셋 훈련들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수업 비디오에서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각 회사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조직들이 현재 있는 뭐 어떤 회사나 어떤 연구소라든가 뭐 어떤 학교든 모든 조직들이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여지가 많다라는 거를 점점 더 이제 모든 조직들이 깨닫고 있고 모든 조직들이 앞으로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그런 job 타이틀, 직함을 가진 사람들 채용을 하고 굉장히 저변이 넓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지고 또 다음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잠시 쉬고 또 다음 강의로 넘어갈게요.